안녕하십니까, 공약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4강 윤계선의 달천 몽유록입니다. 자, 여기는 이 작품은 몽유록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몽유록의 전통을 이어서 이제 꿈속에서 뭐 이런저런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인데, 요거는 이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즉 임진왜란의 실상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아무래도 지금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여기는 이 작품에는 이순신부터 원균까지 뭐 이런저런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인이었던 이순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큰 그 잘못을 저지른 건 신립,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여기는 이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선조 33년 봄에 파담자는, 자, 파담자란 사람이 있죠. 여기 지금 이 파담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소설을 쓴 윤계선의 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작가 자신이에요. 암행어사 되어 충주를 순시하던 중 달천강가의 수북히 쌓인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며 달천 전투 패배에 책임 있는 신립장군을 풍자하는 시를 여러 편 짓는다. 자, 여기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자, 꿈에서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몽이라 그러고 이걸 환몽구조라고 합니다. 즉 여기는 이 그 몽유록계 소설은 이렇게 환몽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꿈으로 시작해서 거의 꿈으로 끝난다. 이해가 됐죠? 꿈에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한 귀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한 귀신은 당연히 아까 전에 여기서 나왔던 죽은 병사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으니. 자, 여기서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결국 여기는 파담자가 되겠죠. 자, 이에 파담자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자 급히 나아가 인사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일어나 공손히 읍하고 말했다. 그대는 지난번 여기에 오셨던 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지난번이란 건 아까 전에 그 와가지고 왜 달천강가에서 뼈를 보고 이런저런 시를 지었던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시를 지었던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를 삼가 잘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자, 지금 이렇게 있죠. 아이고. 자,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이 백성들은 지금 보면 백성들은 파담자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파담자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호적 감정이. 자, 고시와 유시는 풍자는 의미가 깊고 절구는 처절해서 차마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으니 이른바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길래 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은 구름과 같아 자세히 다 말할 수 없지만 그중 한두 가지, 자, 미주 한번 꺼볼게. 그중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이랬어. 그럼 여기서 한두 가지 이야기란 건 결국 자신들의 죽음,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울분, 이런 걸 얘기하는 억울함, 울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야.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요. 대화 엄청 깁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았나 봐. 장수는 삼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해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통제에 따른다는 것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일을 망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장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충주의 지세는 실로 남쪽 지방과 접한 요충지요. 조령은, 자, 여기에 조령은 이제 문경세제라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중령이라는 곳이 있어. 이 중령은 믿고 의지에 충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길을 뚫지 못하니 저 험하다는 촉도보다도 험난하고, 100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1,000사람이 지날 수 없으니 그 좁고 험하다는 정형구, 이게 여기 뭐 촉구, 정형도, 이거는 여기 다 중국에 있는 지형들입니다. 만큼 험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촉도나 여기 정형구는 다 중국에 있는 땅인데, 이거 지금 비교 대상이지, 비교 대상. 자,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쓴 거고요. 이곳에 나무를 베어다가 목책을 만들고 바위를 늘어 세우면 북방의 군대가 어찌 날아 넘어올 것이며 남풍 구슬픈 소리가 어찌 예까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런 조령과 중령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게 이제 아마 이것도 고사를 인용한 말일 거예요. 여기서 북방의 군대가 어떻게 날아 넘어올 것이며 남풍의 구슬픈 소리가 어찌 얘까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도 결국엔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모두 다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고사를. 이해됐죠? 고사를 인용한 거.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결국에, 자, 이 말은 여기는 이 조령과 여기는 이 중령을 이용하면 적군을 막기가 수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적군을 막기가 수월해요. 편안히 앉아 필요한 적을 기다리니 장수와 병졸이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잘 것이요. 주인의 입장에서 객을 제압하니 승리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자, 이 조령과 중령을 이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리석게도 신공은, 자, 여기서 신공은 이런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내세워 제 고집만 부리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지금 여기는 이 탄금대 전투에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전쟁 패배의 원인이 누구에게? 신립 장군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사의 청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으며, 자, 여기서 이제 김종사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제 김여물이라 그래서, 자, 이 김종사라는 사람은 김여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립의 종사관, 즉 이제 오른팔 부하 직원인데, 여기는 이 김여물이라는 사람이 뭐를 제안했냐면 여기는 이 조령과 중령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안 됐고, 이순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변은 이제 임진왜란 때 내림대 장군인데 이일이라고, 여기는 이일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일이라는 사람은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가서 한양을 지키자. 한양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서울로 물러간다는 게 후퇴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이 방어하기가 되게 좋아요. 앞에 한강이 있어서 왜구들이 건너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군사를 여기서 헛되이 쓰지 말고 한양으로 가서 한양을 지키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결정 다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억측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신공은 이렇게 말했지요.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요, 이틀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개나 돼지처럼 책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적이라면 너는 벌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낼 수 있거늘 무엇하러 높은 산 험준한 고개에서 군사를 둘러나고 지킨단 말이냐.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신립의 생각이야. 즉 왜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오면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두 길이라고 하면 이제 조령과 중령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뜩이나 군사도 없는데 조령과 중령을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결국 어디서 싸우기로 했냐면 여기는 이 탄금대로 물러나서 진을 치고 용추 물가에서 적후병을 보내 요렇게 싸우기로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하기로 했냐면 이게 이제 충주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이 충주 조령 가까이 있는 충주에 있는 땅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러나서 싸우기를 굳이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물러나서 싸우기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잘 봐봐. 요게 마지막에 이제 내용이 이제 아마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보자. 여기에 지금 단어 뜻이 안 나오네. 저 뒤에 안 나오네요. 그죠? 재갈을 물렸다만 나오네. 재갈을 물렸다는 이거요. 입을 이렇게 기습하려고. 그래서 결국 지리적 이점을 포기하고 넓은 들판에서 기습 공격을 하기로 한 거야. 공격을 하기로 했어요. 자,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수레를 이건 지금 뭐냐면 이런 용력과 큰 샌을 뽑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병사들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결국 전쟁 패배의 책임이 병사들에게는 없음인 거예요. 그래서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은 채 핏덩이가 되고 말았으니 여기서 핏덩이가 됐다는 건 결국 되고 말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죽고 말았으니 당시의 일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만큼 참혹했다.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장수가 잘 싸워. 근데 우리가 못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졌어. 그러면 결국 억울할 게 없는데 반대로 장수가 무능하여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장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건 어째서입니까? 이 말은 결국 신립이 과대평가됨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뛰어난 장군자들이 별게 없네 이거예요. 야, 걔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어 이런 거야. 잠시 후 실에 빠진 한산해. 여기서 한산해는 당연히 신립이 되겠죠.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빛을 띤 채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 여기서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원망은 결국에 지금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으니까 이건 전쟁의 피해자들이 되겠네. 전쟁의 피해자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모였군요.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변명할 거야.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결국 지금 내가 여기는 이 전쟁의 책임을 지금 내가 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전쟁이 모두 다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걸 해명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저는 본래 장군 집안의 후예요. 귀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렇겠죠. 기호는 소를 삼킬 만하고 말달리기를 좋아해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대가 장군이 되면 보통 손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장군이었으니까 기대를 하게 된다고. 과대평가. 그래서 3대가 장군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이 3대가 장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계는
이것도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고사를 인용하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장군이었으니까 자기한테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거기에 모르게 병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묵과에 급제하였는데 장원이 못된 것은 한스러웠지만 백보밖에 버들풀 꿰뚫을 정도로 활을 잘 쏘아 실로 이강의 활솜씨를 이었다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활솜씨가 뛰어났었다. 이강의 활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다가 현명한 임금께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 여기서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북방에 준동하던 시절에 서쪽 요새에 우뚝성을 쌓고 한 칼로 번개처럼 내리쳐 적의 우두머리를 모조리 해치우니 삼군이 우레처럼 떨쳐려나 여진의 소굴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장료의 이름만 들어도, 자, 여기서 장료가 나오고 이목이 나오는데 이 장료와 이목도 모두 고사를 인용했어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고 이목은 이제 중국 그 전국 시대 조나라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밑줄 꺼볼게. 밑줄 한번 꺼봅시다. 세운 공은 미약했지만, 보답을 후히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니 득이만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관직이 올라가니까 자신의 자만심이 더욱더 커졌다. 병마절도상까지 올랐으니까 관직 거의 끝이에요. 병마절도사면 뭐 1군 사령관 뭐 이쯤 되는 거예요. 자, 변경의 적이 침입해서, 변경의 적이 침입하는 건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하지 않자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시니 싸움터에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절에서 간절하자 임금께서 감동하셔 도성 밖의 장수를 통찰한 대장군의 권한을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오랑캐들의 실태를 꿰뚫어보고 군대를 운영하는 일이 내 손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서 처음에는 적장의 매너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채찍질할 일만 생각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생각했어. 즉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어. 즉 왜구를 무시한 거지. 그래서 문을 열어 적을 들였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자 봐봐,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더, 근데 사람의 계책만 나빴던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뭐냐면 운명론적 가치관인데, 운명론적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전쟁 패배의 원인은, 전쟁 패배는 운명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진을 펼치기도 하고 전에 적의 매서운 선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 자, 여기서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가 요충지를 먼저 점령해야 싸움에 이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처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늘 병사들이 앞다투어 강물로 뛰어들게 이르렀으니 대사를 이미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조령과 중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착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백성들을 다 병사들 다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 어디로 돌아가나,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마침내 팔청 내 몸을 만길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난 파도와 무시무시한 물결이 넘실넘실 치솟아도 이 수치를 씻기 어렵습니다. 맑은 강과 급한 여울은 슬피 울고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치를 씻기 어렵다. 여기서 내 마음을 하소연한다. 원망하고 슬피 울고 부르짖으며. 그래서 계곡 어귀에 구름이 잠기고 연못이 다리 빛을 때면 제 넋은 외로이 기댈 데가 없고 제 그림 또한 외로이 스스로를 조문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아무도 조문해 주지 않는다. 자신의 외로운 처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조문해 주지 않아.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도 제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하거늘 다행히 그대를 만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항우는 산을 뽑는 힘과 온 세상을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 백전백승했지만 끝내 오강에서 패했고, 제갈공명은 와룡의 제주와 몇 살의 목의 지혜를 가지고 5번이나 군사를 일으켰지만 결국 기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제갈공명 항우는 모두 마찬가지로 고사를 인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재주가 있었지만 좌절하고 실패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늘이 정한 일이니, 이거 하늘은 그렇게 정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 패배의 원인이 운명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전쟁 패배를 각각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역은 이 죽은 병사들은 이 전쟁 패배가 장수 개인의 문제에 의해서 전쟁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이 신립은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운명의 탓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견해 차이가 있지요. 두 사람이 견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여기는 이 파담자는 이걸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는 이 파담자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이걸 통해서 당시 임진왜란의 실상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하고 있다는 게 한계야. 즉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내용은 그렇게 임진의 실상을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다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 다 하셨으면 오늘 여기서 끝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 찾아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